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사랑에 빠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험 다 해보셨죠? 최경영 기자가 지금 그렇답니다. 안즈나 서나 청취자만 생각하는, 청취자를 위한, 청취자를 향한 열렬한 최경영 기자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알고 보면 순정남, 더 알고 보면 마음 약한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세상에 이익이 따따블러대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입니다. 네, 아니 오늘 주제가 약간 좀 답답한 주제여서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예, 방금 들으신 음악은 마이클 볼튼 기억하시죠?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a Woman 이었습니다. 예, 제 옆에는 이광수 미래에셋 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행사계 유재석, 네. 예, 개그맨 네. 이동엽 씨 나와 네,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이동엽인데요. 요즘 행사가 없으니까 행사계 유재석 요건 좀 빼주세요. 부끄럽습니다. 방송계의 유재석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행사도 유튜브로 어떻게 안 합니까? 하긴 합니다. 비대면으로 이제 예. 유튜브로 이제 하긴 하는데 예. 행사가 예전에 이제 만약에 횟수로 쳤을 때는 반도 없어졌어요. 반도 안 돼. 네,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지금. 그럼 매출이 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네. 그건 상장 폐지 수준입니다 지금. 지금 상장 폐지고 전업을 딴 쪽으로 빨리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고민합니다. 그 자리 조심하십시오. 제가 아는데 그 많이 보셨잖아요. 아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시고요. 아니 네. 그렇게 욕심을 네. 많이 내시면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하지만 오늘 주제를 듣고 예. 제가 욕심을 좀 내야 되는 오늘 주제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 3040 전세난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고 네, 매매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서 맞아요.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패닉 바잉을 하신 분들도 있고 네, 패닉이지만 분노만 사귀고 계시는 분들도 네. 있고 언제 바잉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네. 자포자기 하신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예 네,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오늘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예.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전 오늘 이동엽 네 개그맨 씨. 네, 예. 네. 아니, 동료봐 이렇게 편하게 하십시오. 네. 동엽 씨 뵙고 사실은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저는 매일 이 부동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인상 찌그리고 네. 화내고 네. 뭐 제가 말만 하면 막 댓글 엄청 달고 네. 막 이러시거든요. 그 댓글 저도 좀 달았습니다. 저도 노트북에서 한 번씩 예. 보거든요. 근데 동엽 씨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시고 아, 네.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네. 저도 이 부동산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요즘 마음이 좀 무겁고요. 오늘은 뭐 즐겁게 해보죠. 이동엽 씨 네. 같은 경우는 네. 3040에 끼어 있죠. 40이죠? 40으로 끼어 있습니다. 40으로 끼어 네. 있죠. 예. 아직 뭐 50까지는 아직까지 네, 뭐 50처럼 보입니까? 그럼 말 편하게 할까요 서로? 네, 아직까지는 네. 네, 40 거의 뭐 이제 초 안전한 초입입니다. 사고. 초입, 예. 초입. 예. 네. 안전한 네. 사고이시고요. 네. 예. 자, 어쨌든 일단 이거 백날 우리가 얘기해도 어차피 집값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지금 2013년도부터 예. 엄밀히 따지면 2005년부터 총알을 들고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네, 2005년부터 집을 살라고. 총알만 들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큰 총알 아닌데 예. 뭐 어떻게 예. 보면 시드머니로 조금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여하튼 했는데. 실타는 장전하고 있었다. 네. 아. 2005년부터. 예. 근데 2007년, 8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8년쯤 잡으려 하다가 갑자기 경제 공황이 오면서 집값이 폭락한 거예요. 미국 금융위기. 안 사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9년부터 13년까지 집값이 계속 떨어져 있고 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집은 이제 사는 게 아닌 줄 알았더니
14년에 하필이면 제가 장가를 갔거든요. 아내가 집을 사자 했지만 이제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때까지 받던 금액을 계속 넘어가면서 집에서 목소리가 제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내 목소리는 지금 천장을 막 찌를 정도로 내가 그때 사자고 했잖아. 내가 사자 그랬지! 이제 목소리에 막 짜증이 섞여 있고 네. 저는 아니 근데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는데 지금도 저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한 지가 벌써 7년 8년이 지나고 처음에 있습니다. 어차피 집은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는 포기입니다. 왜냐하면 18년도부터 제 지인분들한테 제가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신 우리 주식 위원님 공부, 부동산 공부 많이 엄청 하셨네. 했어요. 또 우리 이강수 위원님 그 뭐 노트북도 보고 얘기하면서 안 사도 되겠구나 마음 놓고 있다가 예. 엄청 올랐어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실제로. 내가 노트북에서 봤을 때. 이광수 위원은 그 전에 많이 보셨어요? 저는 완전 신처럼 신봉하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드리라 하고, 그 안에 또 최욱 씨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 최욱 씨도 저 때문에 안 사고, 예. 우리 라인들이 있어요, 안 산 사람이. 예. 책임지십시오, 오늘. 어쨌든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회사로 왔어요, 지금. 예. 되게 좋습니다. 방송에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살려 했는데 최욱 씨랑 저랑 18년도에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다리자 했다가 지금 지금 이광수 그렇습니다. 위원 네. 땀 나시겠다 오늘. 사실은 많이 나실 것 좀 같아요. 이제 좀 정확히 한번 해보죠. 많이 당황하셨어요? 제가 주장한 건 사실 2019년부터 집값이 좀 네. 조정받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좀 힘들 시기가 오고 맞습니다. 있다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2019년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지표로 여러분들 체감하시겠고 뭐 동엽 씨도 아시겠지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변명이라고 듣지 마시고요. 네네네네. 저희가 집을 아까처럼 뭐 2008년, 7년, 6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2008년, 6년 후 뭐 2013년까지 계속 빠지다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랐는데 맞아요. 집을 사는 게 1, 2년 사이에 팔거나 살 수 있는 게 살 수는 있는데 네. 팔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긴 호흡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변명은 아니고요. 네, 말이 좀 길어집니다. 그렇죠. 저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아니 왜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사면 네. 그럼 그 동안에 네. 계속 오를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 네.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너처럼 지금 사연 말해요. 빨리 얘기해줘요. 지금 부동산을 지금 오늘 계약하니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짓궂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개그맨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 사셔서는 안 된다. 지금은요? 네, 지금은 마치 예. 2006년, 2007년 분위기입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2006년에 서울의 네. 집값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2006년에 갑자기 1월에 네. 5억이었던 집값이 11월쯤에 8억으로 올라요.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60% 오른 거죠. 네. 그러면.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 8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그 집값은 계속 빠지다가 다시 5억까지 갔어요. 네, 맞아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오를 때 사거든요. 네. 오를 때 마음이 조급해지죠. 맞아요. 동업 씨. 더 오를까봐. 주변 사람들 막 사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오를 때 집을 사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말이 유행이란 말이 되게 아팠던 말이 하우스푸어거든요. 잊어버렸지만.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김포 쪽에 특히 하우스포들이 그렇죠.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죠. 용종 신도시인가? 그렇죠. 거기서도 막 그 집 샀다고 막 아내가 막 혼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그렇죠. 있어요. 거기에 뭐 네. 도로 뚫린다고 그러고 심지어 강남도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네, 강남도 뭐 7억짜리 아파트가 10억까지 올랐다가 다시 7억으로 빠지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기억해 보면 한 14년도가 15년도에 강남에 지금 제일 비싼 뭐 아파트라고 하는 그곳이 미분양이었어요. 맞습니다. 그걸 분양을 넣으래도 야, 그 미분양을 왜 넣어? 겁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똑같 미분양 안 넣으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 아파트예요. 제가 그 아파트 만들 회사를 다녔거든요. 충격적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저는요, 아파트 만든 건설회사 다니시다가 그래요? 예. 저는요 저희가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하거나 주식할 때 네.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렇잖아요. 네. 실패야 고민도 더 많이 하고 맞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약간 그때하고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사셨어요. 많이 올라서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다시 7억, 6억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전 크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좀 반론을 좀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보면 연준이나 이런 분들이 네. 금리를 안 내리고 있습니다. 네. 금리를 안 내린다는 건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어떤 반증처럼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집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도 거의 제로 금리 아닙니까? 그럼 집값이 계속 올라가거나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 예. 다 경제학자야. 왜요? 아니 이동엽 씨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보통 내기 아닙니다 지금. 예. 그런데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 네, 만만하게 저를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예. 집값 떨어지는 거를. 예. 그렇죠. 이제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금리를 많이 말씀하시죠. 금리가 나서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네.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집값이 오른다. 네. 근데 그 가정을 할 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금리를 볼 때 지금 수준의 금리가 아니고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게 중요해요. 네. 동혁 씨 뭐냐면 우리는 투자를 미래 하잖아요. 네. 미래 하죠. 그죠. 미래를 하면 스톡, 지금의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플로어,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냐면 자산 가격이 항상 올랐을 때 이 자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여기에 계속 사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계속 쉽게 말하면 돈이 계속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제로 금리인데 어떻게 더 내립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또 금리가 낮춰가서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는데 지금 가장 큰 맹점이 약점이 뭐냐면 통화의 유통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인데요. 은행 가서 예금량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왜? 이거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나가 것도- 쓸 데가 없으니까 일단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 큰 돈들도 묶여 있어요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거야. 맞게 맞는 게 제 주변에 있는 분도 예. 부동산을 팔긴 팔았어요. 음. 그 보통 다시 살려고 했는데 정부가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집은 못 사겠다. 등골이 싸늘하거든. 그러면서 예. 적금을 넣으려고 예금을 넣으려 했더니 예. 뭐 1%도 안 주고 있다. 예. 야, 이걸 못해. 그럼 주식 시장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많이 올라 버렸다. 너무 많이 올라 못 넣었다. 예. 그래서 그냥 적금도 안 넣고 야 이럴 거면 그냥 통장에 넣어놓게 하고 넣어놨더라고 그렇죠. 큰 돈을. 지금 그런 네. 대기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 그 대기 자금들이 그러면 그 생각대로 하자면 금리가 이렇게 싼 상황에서 아무거나 투자하면 무조건 올라갈 텐데. 네. 그 아무거나 투자하면 돈이 시중에 씨가 말라야지. 근데 시중에 유동 자금이 넘쳐나. 네. 3천 조야. 네. 그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고 있는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떨어지면 사겠다 이 고수들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럼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르는데 왜 주식 가격은 계속 안 오르냐는 거예요.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사실은 저희가 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고 자산을 볼 때는 누군가 계속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런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이 일종의 변곡점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뉴스를 보면요. 3, 40대가 지금 영끌이라고 하죠. 다 끌어모아서 요번에 주택을 제일 많이 샀다. 네. 했으니까 그분들이 계속 지금 받아낼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신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도영 씨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네. 세대는 미래의 수요잖아요, 사실. 그냥 네네. 뒀으면. 네. 그런데 미래 수요들이 미리 시대 다 당겨줬어요. 네. 누가 삽니까? 앞으로? 그 이제 우리 10대들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걔들이 또 크면 이제 또 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시간이 걸리잖아요. 갑자기 그들이 20대가 30대가 확 돼갖고 돈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항상 이게 끝물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단지 정책적인 노이즈, 네. 그다음에 시장에 이런 불안감이 적용되면서 단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네. 변곡점에 이미 도달했고 제가 보기에 이 가격에 누군가 계속 사주기는 되게 힘든 상황. 특히 집은. 네. 지금 받아낼 수요 같은 경우도 제가 강만천 회장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자산을 뭐 수조로 운영하는 대표의 회장이시거든요. 강만천 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에서플러스. 네. 에서플러스 자산운용 대표의 이야기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아낼 수요가 지금의 10대 같은 경우는 부모 세대로부터 아마도 그냥 집을 두 채를 받을 세대가 되는 것이고 네. 3040이 영끌로 지금 끌어모았다고 하는데 돈을 한 해 100조씩 빚을 져서 끌어모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빚을 져서 아파트를 살 3040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5060 네. 이후의 세대는 이미 아파트를
다 샀고 그러면 3040 20대 10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인구 구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역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그 말을 하잖아요. 부모 세대보다 네. 자식 세대가 더 가난한 네. 최초의 세대가 탄생하게 됐다. 그게 이제 지금의 20대, 네. 30대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수요에 관해서 네. 누가 수요자가 되겠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네. 규제를 어떻게 보면 나라의 정부에서 네. 규제를 지금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한 명만 사도 호가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많이 풀면 뭐 집값이 확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지금 이렇게 잘하신다. 막아놓은 상태는 예. 누가 한 명만 사줘도 돈 있는 아, 어떤 맞아요. 부잣집 아들내미 금수저가 한 명만 사줘도 예. 그 동네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예. 근데 그래서- 전체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도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저희가 규제의 부작용이 지금 작용되고 있어서 시장이 과잉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에 그 가격을 계속 지탱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규제라는 게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정부는 지금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하는데 시장은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계속 올리는 정책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 근데 나중에 정책이 계속 누적되면 이게 시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해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안 팔았어요. 네. 정책 때문에. 못 파는 거 아닙니까? 못 팔기도 하고 안 팔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보면 세금도 절세해주고 이렇게 해서 안 판 것도 있고 네. 또 양도세가 많으니까 못 판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시장에 살 물량이 없고 금리는 내려가고 살 사람이 있으니까 집값이 크게 오른 거죠.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도 혜택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올해부터 이 임대사업자가 종료되는 그 앞 세대 주택이 거의 40만 가구가 넘습니다. 내년에 50만 가구, 70만 가구.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 사람은 줄고 있거든요. 네. 근데 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빠지죠. 빠지겠네요.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지역에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제 주변에는 하나도 없는데. 제 주변에는 지금도 집 사야 되나 말아야 고민한 어디가 빠져도 그쪽을 공략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죠. 네. 예. 자, 살 사람 없는데 팔 사람이 늘어나면 집값이 조정받는다는. 예. 그렇겠죠. 네. 국지적으로 어떤 현상,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데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이 확 몰렸던 지역, 뭐 청주라든가 수원 이런 지역이 가격이 살 사람이 없으니까 조정이 받고 있고요. 아, 세종도 그렇습니까? 아니요. 청주, 청주. 청주나 네. 수원 이런 지역 일시적으로. 네. 세종은 좀 특수한 환경이 있고 왜냐하면 정부가 뭐 이전한다고 그래서. 그렇죠. 네, 맞아요. 예. 확 올랐잖아요. 그리고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 네. 노후 아파트들은 뭐 7, 8월까지 확 올랐다가 다시 이제 9월, 10월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상승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이미 마이너스 뭐 감정원 발표에 의하면 집값이 하락한다는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그런 게 전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네. 시장에 계신 분들이 계속 불안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올해 굉장히 아팠던 게 뭐냐면 올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동네를 저희가 조사해 보면 예.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이런 아. 지역이에요. 관악구. 제일 많이 안 오르는 지역. 정확합니다. 예. 안 오르기도 하고 네. 또 하나 서민들이 사시는 네, 거.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아파트 가격이 쌌던 곳. 네. 그래서 과거에는 막 강남 아파트 올라도 사실 사람들이 그래 따로 살아. 그리고 우린 네. 여기니까 그래도 우리가 돈 모아서 살 수 있어.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런 9억 이하, 6억 이하의 아파트가 갑자기 20, 30% 급등했거든요. 올해 네. 상반기에.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단순하게 뭐 집이 비싼 문제가 아니라 당장 3, 40대 무주택자 그리고 중산층 이하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더 사실은 솔직히 화나기도 하고 그렇죠. 더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이제 감안하기에 여기에서 더 화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살 집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 더 화났지만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누군가 이 집을 사서 돈을 엄청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저는 집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리고 집에 대한 로망도 없고 그냥 잘 것만 있으면 된다는데. 네. 잘 보니까. 아,
코로나19입니다. 지금 행사 하나도 없습니다. 예. 서민입니다. 예, 예. 네, 근데 제 친구 중에 예. 이번에 한 5, 6년 동안 그냥 집 두 채를 그냥 그것도 자기 돈으로 통째로 산 것도 아니고 그 대출을 은행에서 해가지고 거의 한 7, 80% 빌려서. 내가지고 예. 청약 하나 받고 어. 하나 샀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서울 땅 앞에서 두 개를. 뭐 친구들이 아우 잘했네 이러고 속으로는 배 아파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저는 집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 어떻게 동창 모임 가면 예. 얘 뭐 지 돈 조금 번다 카드만 뭐 내 집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놀림거리가 되더라고. 집 아직도 안 샀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랍니다. 예. 그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화나고 분노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살지 그동안은요. 이게 이제 전세 얘기는 따로 드리고 어쨌든 분노했던 건 내 집이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나 당장 나앉는 게 아니고 네. 누군가가 불로소득이 커지고 빈부격차가 그 단순하게 한 결정.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뭐 2013년도에 아내 말 믿고 산 사람하고 내 주장에서 안 산 사람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도 큰 소리를 못 내고 밖에서도 큰 소리를 못 내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네. 얘기를 하고 있냐면 3도시 지어줄게. 예. 아. 기다려. 어. 아니면 뭐 집값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됐다는 거죠. 사실은 더 분노하는 거 뭐냐면 그런 자산 격차고 돈을 벌 기회가 박탈당했고 이미 그런 결과가 벌어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본질은 그건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새 아파트 많이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정책의 포인트나 앞으로의 정책도 사실은 좀 방향성이 좀 틀렸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근데 정부도 사실은 다급해졌어요. 왜냐하면 계속 한 3년 동안 우리가 확실히 잡겠습니다. 지금 투기 세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강공책으로 밀고 나갔거든요. 네. 근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건 다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 계속 오르잖아. 어떻게 좀 해봐라고 하니까 계속 대책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잘 안 먹히고. 네. 그리고 시간은 가고 거기다 이제 코로나19까지 발생을 하고 금리는 확 떨어지고 자산 보불이 다시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정부라는 게 또 유권자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투표할 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민심이 너무 흉흉해. 그러면 좀 달래줘야 되나? 라고 하면서 공급 이야기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정치 경제학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예. 그럼 규제를 만약에 풀어버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민심이 흉흉해서 네. 거의 뭐 이제 대선쯤 됐을 때 나는 이런 공약을 없겠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되면 이 주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규제마다 다른 건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무주택자들이나 집이 없으신 분들이 가장 또 화나하는 게 대출해달라.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지금 대출 규제 하는데 과거에는 대출 규제가 느슨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 받아서 집 사놓은 사람 다 돈 받았어요. 돈 네. 벌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나 그래도 대출 받아서 집 사가려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네. 그래서 대출 풀어달라. 네. 그래서 지금 일부 뭐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한테 대출 풀어서 그렇게 오른 집을 네. 사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래서 정책 방향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 그런 대출을 풀어줘서 그런 집 없는 분들이 지금 높은 가격에 집을 사게 해주면 사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요. 그럼 이제 다 지금 그러면- 하우스포크 시작이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네. 사람들의 끝물을 잡게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네. 지금 풀어줘 버리면 지금 3040 영끌 이야기했지만 잘못하면 이게 큰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끝물일 수도 있다 이거죠. 예. 만약 규제를 잘못 풀면. 예. 그래 버리면 정부는 계속 이 방향으로 직진해서 가다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토를 했는데 이 여우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나버린 거지. 예. 야 이거 큰일이에요. 근데 되게 요즘 큰 변화가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예. 뭐냐면 요즘에 저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누구냐면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역설적이죠. 이거 잘 들어야 돼. 역설적이죠. 예. 왜냐면 네. 예. 그분 중에 좀 싸게 나온 건 연락 좀 주세요. 저한테.
청와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도영 씨 생각해 보세요. 네, 이동엽 씨가 돈이 상당하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저도 이제 상당해. 세계 최초잖아요. 예. 한 번도 집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대출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지. 나옵니까? 근데 나오겠죠. 그 네, 그렇게 사는 거죠.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대출이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지.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예, 나옵니다. 예. 아 저는 뭐 서민이니까 그런 거는 엄두도 못 내죠. 네. 근데 제가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뭔가 가면인 것 같아. 빨리 얘기 들어봐야 되겠대요. 네, 특이한 그래서. 현상이죠. 네. 왜냐하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이제 집 팔고 싶다. 아 이제 팔고 싶대요. 네. 왜냐하면 직접 전화를 해요? 그럼요. 중고사로? 그럼요. 저희 고객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저한테 간절히 저를 찾습니다. 진짜로 이건 뭐 사실이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노인 뭐 이거 어르신들인데 예. 집을 강남에 예를 들어서 두세 채 갖고 계세요. 근데 앞으로 너무 뻔하다는 거죠. 근데 집값 많이 올랐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팔아야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제가 이제 말하는 걸 듣고 사실은 그렇게 팔 것 같은데 언제 파는 게 좋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집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지금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집 많은 사람들은 팔려고 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처구니 없죠. 제가 볼 때 이 시장의 흐름이.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금 집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인의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시장의 변곡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집이 없으신 분들이 심리적으로 쫓기고 그동안 되게 괴로웠죠. 제가 이런 얘기를 누누이 계속 드리지만 우리가 단순히 1, 2년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내년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예 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조사해봤어요. 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다주택자가 몇 채나 갖고 있는지. 예. 통계적으로 보면 임대사업자가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13%를 들고 있고요. 아, 13%나. 예. 네. 그리고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물량이 거의 30% 정도가 넘습니다. 아, 30%. 예. 예. 다주택자라고 하면 2주택 이상. 그렇죠. 예. 이분들이 아파트를 한 채 더 갖고 있는 물량이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1000채의 단지 중에서 300채가 그런 물량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좀 만만했어요. 세금도 적게 내고 가격도 올랐으니까. 네. 근데 지금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집값 상승률은. 엄연히. 이건 뭐 사실이니까요. 예. 근데 뭐냐면 그렇게 되면 세금이 올라가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할 거 아니에요. 네. 세금은 세금률은 올라가는데 수익률은 떨어지니까 이제 현명한 결정은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은 더 강화될 그렇죠. 테니까 예. 이렇게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떨어질 때 확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도 떨어질 때는 꾸역꾸역 떨어지는 듯 하다가 또 잠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꾸역꾸역 내려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확 떨어집니까 그러면? 예. 여러분들이 한번 실거래가를 잘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치동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거래가를 조사해본요. 네. 이건 뭐 여러분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실거래가는 다 네, 볼 수 그쵸. 있으니까. 네. 2019년 초에요. 이 아파트가 아니 죄송합니다. 2018년 말에요. 이 아파트가 한 18억 정도, 19억 정도에 거래됩니다. 네. 근데 2019년 초에요. 이 아파트가 18억으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2019년 말 정도에 이 아파트가 20억 정도로 다시 오릅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에 다시 이게 17억으로 빠져요. 올해 상반기에요. 네. 예. 상반기에.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17억은 사실은 하한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다가 올해 8월에 12억 5천에 거래됩니다. 10억 5천. 22억. 아 22억. 20억. 갑자기 5천에? 또 예. 5억이 오르죠. 한 3, 4억일 만에. 예. 이 정부 정책 발표되고 나서 마지막 끝물로 다 살 사람 그런 팔고 거죠. 하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 다시 매매가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네. 거래는 안 되고 있지만 예. 다시 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 자, 이렇게 해요. 매물이 나올 때는 갑자기 확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르는 것만 관심이 있으시니까. 왜냐면 또 그리고 언론에서 네. 오르는 몇 개 거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한두 개 거래됐는데 신고가 갱신 이런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떨어질 때 지지부진하게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질 때
그것에 관한 기억은 우리가 별로 없어요. 5년이나 떨어졌는데 그죠.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네.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1000채 중에서 300채를 아파트를 일종의 가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0세대 아파트 단지에 매매 물건이 10개 나오는 것도 드뭅니다. 지금 가보시면 그죠. 알지만.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300개 중에서 50개나 100개가 나왔다. 매물이. 세금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이 확 급반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최기자님, 예. 그게 저희가 통계적으로 정확히 측정이 되는데요. 네. 지금 100채 중에서 5채가 매물을 나옵니다. 100채 중에서 5채. 예. 네. 예.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는 100채 중에서 10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정상적이요. 그 근데 매물이 안 나오더라고 지금. 매물이 예. 계속 줄어서 이런 상황인데 만약 네. 이제 반대로 매물이 증가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네. 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가격의 변동성이 저는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뭐 뉴스 잘 아시겠지만 삼성동의 모 나홀로 아파트가 46채를요. 46채를 임대사업자 한 세대가 갖고 있었어요. 한 가족이. 한 가족이 그 예. 아파트 한 채를 다 예. 두고 있었어요. 한 동을. 한 동을? 네, 한 동을. 46채를요. 야. 근데 이분이 그럼 네. 내년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보유세 등해서 막 3, 4억씩 내야 돼요. 예. 1년에. 예. 그러니까 이제 팔려고 시장에 내놨어요. 네. 근데 누가 사갑니까? 일단 살 사람 없겠죠. 그렇죠. 네. 통째로. 네. 그래서 일종의 사모펀드가 사갔는데요. 그걸 420억에 떠갔어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46조 425면 싸지. 그래도 제가 계산해봤더니 30평을요 10억 8천에 판 거예요. 아,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네, 근데 삼성동에. 근데 주변에 나와 있는 호가가 17억, 18억이거든요. 와, 반토막 났네. 자, 근데 그 임대주택자는 왜 싸게 팔았을까요? 동임 씨. 싸게 샀으니까. 에이,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아니, 사서. 뭘 갖고 있는 사람이 나 싸게 사서 나 이제 싸게 팔아야지. 이런 사람들, 이런 너그러운 사람들이 어디 아, 그런 세상 왔으면 좋겠어. 한꺼번에 팔아야 되니까. 네, 그냥 정답이 할인을 한꺼번에 해서 그냥. 팔아야 되니까. 살 사람이 없을 때. 네. 팔 네. 사람은 팔려는 건 말고 살 사람이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뉴스들이나 아니면 현상들을 조금씩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집값이 떨어진 징조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걸 살지 말지 아, 지금 알잖아요. 좋다 오늘 날카롭다. 뭐 떨어진다고 하는데 예. 오늘 떨어진 게 이게 단지 아니면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게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뭐 야 이게 거의 끝점이구나. 끝점 못 잡겠지만 무릎 정도로 잡을 수 있는 어떤 뭐 현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제일 먼저 집값이 추세적으로 빠지기 전에는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지금 거래는 안 되고 있잖아요. 급감하죠. 일단 됐네. 네. 예. 거래량이 급감하는 이유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가격에 살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네.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집값이 결정적으로 빠지기 위해서는 살 사람이 없어도 집값은 안 빠집니다. 안 팔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죠. 지금 딱 요 시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파는 거예요. 네. 팔기 싫어요. 음. 그런데 계속 버티지 못하죠. 왜냐하면 압박이 가해지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래량은 빠지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또 전개됩니다. 지금은 거래량은 빠지는데 가격은 안 빠지죠. 네. 이 다음 단계는 거래량이 조금 더 빠지는데 가격도 막 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가격이 빠지는 현상인데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가격은 하락세가 좀 둔화되는 듯 하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회복합니다. 그럼 이때 사는 거예요? 이때가 정확하게 사신 바닥이에요. 이때가 201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식이랑 똑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2013년도에 가격이 빠지는데요. 네. 거래량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예. 어제 아주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떤 보고서였죠? 한국의 네.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나온 그런 부자 보고서가 나왔는데 KB? 그렇죠. 예. 해마다 그- 나오는 보고서. 그 네. 보고서를 보면 부자들이 부동산 비중이 역대 최고로 늘었습니다. 오, 지금 몇 프로입니까? 제가 죄송한데 예. 정확하게 예. 지금 수치는 예. 모르는데 이거는 팩트입니다. 저 예. 최고 수치로 늘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신문은 뭐라고 했냐면 봐봐 부동산이 역시 최고의 투자처야라고 얘기하죠. 진짜 이게 맞나요? 아니죠. 부동산을 다 샀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삽니까? 이제 저 하나 남았습니까? 저 빼곤 다 산 것 같아요. 주변에 아무도 다 샀더라고. 반면에 그러니까 저 빼곤 다 샀어. 반면에 제가 이게 중요한 동엽 씨 지표인데요. 지금 끝물 잡으면 돼요. 주식도 제가 사면 떨어지죠. 제가 팔면 오르더라고. 제가 사는 순간이 폭락인데 제가 안 사야 되겠죠. 2013년도에는요 완전 반대였어요. 예. 부자들이 부동산 비중이 가장 낮았단 말이에요. 네? 2013년도. 네. 네. 2013년도에는 부자들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았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부자들이 부동산 사겠네. 와. 야,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군요. 당연하죠. 부자가 안 사면 우리도 저희는 안 사가 앞을 보는 아니라 거니까. 그때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자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좀 제가 안 살 겁니다. 음. 그런데 신분들은 봐봐. 부자들이 갖고 있는 게 부동산이 다지. 부동산 사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네. 과거하고 현재만 사는 거죠. 네. 저 앞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표들을 의심 있게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앞으로 보시면서 지금은 되게 주의할 때다. 그런데 전 지금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 어떤 문제? 전세가가 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면 또 받쳐 갭 투자들이 또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갭 투자가 많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그 전세를 대부분 사는데 100채 중에서 약 80%, 90% 정도는 갱신권을 사용하죠. 그래서 5%밖에 인상 못 하는 거예요. 아, 5%밖에. 아, 네. 예. 근데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지금 전세가 급등하는 현상인데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시장에서 갭 투자가 증가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가 오르니까 또 집이 없는 분들이 네. 이제는 나앉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럼 내가 이제서라도 집을 사야겠다. 네. 그래서 무주택자가 또 심리적으로 쫓겨서 집을 사는 현상들. 아니 근데 이강수 의원님 우리 집에 와 보셨어요. 지금 제가 딱 그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집을 안 샀는데 예. 지금 불안한 게 이제 예. 내년 5월에 하필이면 또 저는 전세가 끝나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매한 시기에 저는 이제 전세가 끝나기 때문에 이게 집값 만약에 집주인이 뭐 2년 더 살 수 있다고 요즘 뭐 뉴스는 봤지만 예. 그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주변에 전세값이 엄청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동엽 씨가 문제가 뭐냐면 그 집이 새 아파트예요. 네. 새 아파트니까 지금 집주인이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네. 거주 요건을 맞춰야 양도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그분이. 와 집을 엄청 더럽게 써야 되나 그러면? 못 들어오게 이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그분 못 들어오는 방법은 뭡니까? 그거부터 빨리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저 한 번 더 살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아니 집주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방법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야. 큰일 났네. 그 동네를 떠나야 되네 또. 그런데 지금 점점 그래서요. 예. 전 여기에서 정책이 이거 전적으로요.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거 임대차 보호법 때문입니다. 아, 다른 요인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니까 네.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눌러 앉잖아요. 눌러 네. 앉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없죠. 그렇죠. 한두 개 나온 것들은 매물이 그냥 가격을 급등시켜버려요. 왜냐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세는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전세 사는 사람 없잖아요. 네 맞아요. 실수요잖아요. 그냥 살려고 하는 거죠. 예, 네. 실수요는 있고 공급이 확 주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이 정책의 타이밍이 임대차 3법의 취지, 의도는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네. 그렇죠. 정책의 타이밍. 네. 야,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지금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고민이 좀 부족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좀 아쉽죠. 그런데 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습니까? 네,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책으로 만든 부작용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막아야 됩니다. 예. 지금요 어제도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셨는데 전세가 안정시켜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지셔야죠. 그렇지. 근데 이건 예. 정책이 야기시킨 문제죠. 예. 절대 저금리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예. 그럼 그동안 왜 전세가 안 올랐어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지금 집주인들이 소유자들이 뭔가 목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월세 전환 비율, 월세로 전환하는 그 비율 있지 않습니까? 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월세에서 오히려 전세로 하는 대신에 높아진 전세가를 달라 이런 쪽이 또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네. 이런 게 뭘 의미하는지 오히려 지금 돈에 현금에 쫓기고 있는 쪽은 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럴 역으로 보면 이동성이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머니 그 돈의 이동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중요해서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상황은 일단 마찰적 상황이죠. 정책이 나오니까 갑자기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건데 일단은 만약 동엽 씨처럼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 네. 근데 사실은 아이도 3명이나 있어요. 있잖아요. 네. 3명 있어요? 있잖아요. 그것도 아유, 다 복하십니다. 6세, 4세, 3세입니다. 예. 다 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3명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아이고 귀엽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고 어떻게 예. 이러거든요. 전부 다 애국자를 하는데 애국자는 죽어나갑니다. 애국자들은 왜 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런 마찰적 수요자들. 예.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그러면 싼 데 차줘 외곽으로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생활터전이 여기 있고 에바줄 사람 분도 여기 계시고 네. 생활터전이 여기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올라갔으니까 저는 한시적으로는 이런 마찰적 수요자들 분들한테 어쩔 수 없는 분들한테 전세담보대출을 해주자. 한도를 아, 이쪽은 완화해줘서. 아, 자, 네. 그래서 전세가 오른 거 맞고 어쨌든 대출을 좀 저리로 해줘서 네. 마찰적 수요자한테 도움을 주자. 네. 네. 최소한 집은 나아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대통령님 지금 네, 어떤 좀-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에도 똑같은 현상인데 자 맞벌이 부부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모님이 살고 계셔. 애를 여기서 키우고 있어서 둘이 막 해서 여기는 불가피하게 이 지역에 꼭 살아야 돼요. 그죠? 예.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역이 전세가가 올라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외곽에는 물론 전세가가 좀 싼 집이 있죠. 있어요. 네. 옮기질 못해요.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둘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냐 우리 누가 그만둘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라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네. 거기다 이제 세입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몰리면 네. 차라리 그러면 집을 살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럼- 저희 집에서도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이럴 예. 거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사자. 그렇죠. 예. 주변에 물어봤더니 다 오른데 예. 자기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예. 계속 그분들이 전문가처럼 얘기하니까 우리 와이프는 또 흔들리니까 사자고 계속 하니까 저는 머릿속에 우리 이광수 위원님처럼 얘기 들었을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저는 안 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애들도 키워야 되고 쫓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앉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면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전세 수요자들, 실수요자들에게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죠. 네. 좀 시간을 좀 벌어주고 2, 3년 정도 벌어주고 네. 특히 우리 신도시가 네. 3기 신도시도 한 5년 남았잖아요. 네. 그런 측면들. 그다음에 이게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한 2년 정도 이런 마찰적 수요가 생길 거라는 게 좀 예상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2년만 버텨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4년으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넘어가잖아요. 텀이 좀 길어지잖아.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신도시가 들어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와, 속이 되게 시원하네. 중요한 예.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투자 목적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사람 없어요. 네.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최 기자님. 그래서 우리 정책에도 반영되기도 했는데 취득세 8%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못 사. 못 사요. 네. 투자 목적으로 못 사요. 그래서 맞아요. 집을 지금 사는 사람들은 전세가 올라서 밀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 안타깝잖아요. 제일 비싸게 사.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지 13년도에 샀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차라리 분들한테 예. 최소한 이런 심리적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심리적 압박을 저하기 위해서 일단 대출의 한도를 좀 완화해주고 저리로 예. 빌려줄 필요가 있다. 대신 여기서 장벽을 좀 쳐야 됩니다. 자격 요건. 뿐만 예. 아니라 예. 전세 가격 오르면 또 누군가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예. 또 갭 투자가 증가하죠. 네. 그래서 갭 투자를 막아야 돼요. 갭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예. 그게 뭐냐면 지금은 집주인이요 전세가를 아무리 올려도 부담을 안 줘요. 그렇지. 그래서 갑자기 요즘요 깡통 주택이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생기면서 거의 매매가에 근접한 네, 또는 네. 그것보다 더 맞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집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집주인이 튀어요. 예? 튀어. 예. 그래서 갑자기 전세 보증 보험에 그 예를 들어서 튄율 네. 갑자기 화가 나서 도망간. 도망간 율 예. 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다주택
그 다음에 뭐 빌라 이런 맞아요. 곳에서 네. 사고가 요새 많이 나요. 화곡동 네. 쪽에서 막 100채씩 예. 나고 했었어요. 예. 네. 왜냐면 우리나라 한 사람이 집을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사람이 1,806채인데 그거 돈 뭘로 샀겠어요? 전세자금으로 됐죠? 근데 집값 떨어지니까 그냥 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구조냐면 임차인들이 전세 보험을 듭니다. 임차인들이 전세 보험을 예. 자기 돈으로 맞아요. 저도 근데 이번에 할 때 서울 보증보험인가 거기랑 한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1년 하면 얼마, 2년 그렇죠. 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저도 예. 보험 안 넣으면 음. 저 도망간다 하더라고 집주인이. 그래서 예. 들었는데 예. 집값이 2배가 더 뛰어서 차라리 도망갔으면 좋겠어. 그죠? 제가 사게 그러면. 괜히 돈 그건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렇죠. 그런데 이 전세가가 올라와서 집 임대인이 예.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유동성도 생기고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입자가 부담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전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집값의 전세가가 70% 이상으로 오르는 순간 예. 제가 왜 70%를 제시하냐면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오는 순간 갑자기 투자 수요가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70%가 전세 가격이 오르는 순간 예. 그 70%에 대해서 임대인의 보험 규정을 넣거나 아니면 신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그 돈을 받을 때 똑같이 부담을 지게 해야 돼요. 그냥 지금처럼 올리면 무조건 나는 그냥 좋아. 아무것도 예. 아닌 부담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수익자는 나는 그냥 좋아. 무조건 예. 수익을 얻었으면 자 권리가 생겨나 수익을 얻었으면 의무를 져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회적 형평이죠. 맞아요. 그래서 전 이거를요 해야 된다, 도입해야 된다. 왜 임차인만 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 그리고 그 임차인 보험 들은 다음에 도망가면 세금으로 충당해줘요 지금. 허그 이런 데서는요. 예. 이제는 심지어는 받아주지도 않던데 이제 너무 많이 그걸 그렇죠. 해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한 부담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무작정 전세 가격 올린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도요 무조건 이걸 올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정작용이 일어나죠. 예. 근데 이게 막 세금을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돈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사적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집을 살 네. 때 네. 전세금을 통해서 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도 근데 참 그거 한 게 사적 계약이라서 보증보험을 그렇게 요구할 시에는 네. 뭐 안 해줄라 하죠. 안 해주려고 한다든가 네. 뭔가 다른 쪽으로 특약을 해서 네. 돈을 그러면 나한테 네. 한 달에 10만 원이나 20만 원씩 더 꽂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네. 저 집주인들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까지 행태를 그렇습니다. 보면. 근데 예. 좀 이런 어떤 임대인들의 부담을 뭐 임대인들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임대인들도 얻는 수익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상응해서 어떤 이런 의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기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기는 살 시기는 아니다. 살려면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를 초기 신호 네.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가격은- 정말 그때 대기를 했다가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맞아요. 가격은 크게 떨어진다. 증가하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네. 그때 들어가야 된다. 바닥이. 그런데 네. 여러분 그런 아까 말씀드린 지표들을 잘 보세요. 부자들이 소수인 이유는 예.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부동산이 가장 없었을 때 사람들이 없었을 때 집을 샀고 부동산을 투자했고 지금은 그래서 부자들이 부동산이 엄청 많아요. 예.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전화 오는 거잖아요. 팔고 싶다고. 그래서 언제 팔면 좋겠느냐. 금매에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어쨌든 네. 여기 결론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2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이 아니고 한 앞으로의 2, 3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전세 상황이 특히 무주택자분들한테 굉장히 또 심리적 압박을 맞아요. 가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되게 많지 않다.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저희가 이 정책이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변화할 겁니다. 변화할 거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말씀드리면 또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전세는 조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어쨌든 전세는 그러니까 못 돌려받지는 않잖아요. 네, 도망가지 맞아요. 않으나. 네. 근데 만약 집을 무리하게 사시면 집값이 떨어지면 빚은
안 깎아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빚은 안 깎아주고 내 자산이 더블로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 집값이 조정받고 높은 가격에 샀을 경우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항상 집값이 비쌌을 때 그리고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드신데 예. 좀 조금만 버텨보자. 예, 좀 안타까운 저 심정이 좀 들긴 합니다. 분양가 관련해 가지고 네. 분양가 그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뭐 왜 그 우리가 힘들게 이 토지 소유자로서 남았는데 그걸 뭘 로또 분양을 왜 해주냐. 특히 이제 한국 언론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로또 네. 분양이라는 이야기. 아니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무주택 서민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50세 60세까지 지금 집 못 산 가장들도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청약 겨우 받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 거냐. 네. 당신들 그동안에 당신들도 많이 벌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서로 대립되고 있는데 네. 이 적정한 분양가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기준을 물론 정부가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네. 정부가 분양가를 막 딱 정해 줄 수는 없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일단 지금 정책 때문에 분양가 네. 상한제라는 정책 때문에 사회적 그러니까 편익이 생겼죠. 이익이 네. 생겼죠. 이익이 일단 발생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동엽 씨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무주택자였으니까 네. 청약도 열심히 하시고 뭐 네. 로또 청약 또 애도 자녀분이 3명이시니까 네. 가점도 조금 더 맞아요. 높으실 것 같고 네. 청약하시는데 청약 받으시면 갑자기 뭐 10억이다 강남 같은 경우에 네. 바로 이제 차익 물론 뭐 실현이익은 아니지만 생기는 거죠. 네. 예. 근데 그 이익 자체가 심정 후에. 일종의 정책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책 때문에 생긴 이익이 특정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재건축하는 조합원들도 아니면 여기에 수혜를 못 보는 사람들도 불만이 되게 커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뭐 그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집 안 샀다. 네. 그래서 난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 된다 하는데 그런 편익을 조금 더 좀 사회에 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예.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하고 같이 이제 최근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 그런 분양주택에 대해서 지분으로 참여하는 거죠. 지분으로. 네. 예. 무주택자가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지분으로 참여하고 또 누군가 또 지분으로 참여하는 그 범위가 또 넓어질 거 아니에요. 예. 예. 수혜자들이. 지분으로 참여하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네. 잘 좀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예. 그러면 지분 얘기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렇겠네요. 강남 68평 아파트 내가 샀다. 근데 그 안에 70명이 모여 산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한 병에 한 명만 사는 것처럼. 그 정도의 지분을 말씀하시는 건 그 아니고 정도는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본질은 뭐냐면 네. 우리가 솔직히 생각할 때 네. 집을 막 그 강남집을 가서 청약받으려고 막 하시는 건 돈을 벌기 위한 네. 목적이잖아요. 네, 그 어떻게 집에 보면 그럴 수도 꼭 있고.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돈을 버는 걸 좀 나눠 갖자는 방식에서 지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말씀드리는 지분 겁니다.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의 이광수 연구위원 그리고 개그맨 이동엽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예,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